강원도 깊은 산자락 아래 해곡리는 그저 그런 시골 마을이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시간과는 달리 이곳의 하루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고 있었고 누가 아침에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도 알 정도였다. 조용한 일상이 반복되는 이 마을에 한 명의 도시 남자가 나타났다. 서준호, 40을 앞둔 국어교사.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모종의 이유로 해곡고등학교로 정근을 왔다. 이사 당일 작은 트럭 한 대와 간단한 짐만으로 마을 입구에 도착한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단정한 셔츠와 짙은 눈매, 그리고 무심한 듯한 말투에 잠시 말을 잃었다. 서울 선생이라더니 진짜 도시 사람 냄새나네. 해곡리 버스 정류장 앞 카페를 운영하는 이미경은 먼 발치에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41의 나이에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세상 일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의 딸, 이연서는 고등학교 3학년. 반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며 문학을 사랑하는 조용한 아이였다. 엄마와는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서로의 상처를 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도 했다. 연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생활을 지켜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일상이 바뀌었다. 해곡고등학교의 첫 개학날, 새로 부임한 서준호 선생님이 국어 수업을 맡았다. 그의 첫 수업은 예상과 달리 정적이었다. 칠판에 시란 무엇인가 라는 문장을 쓰고 천천히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이육사의 청포도를 읽기 시작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마치 오래된 비닐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처럼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연서는 숨을 멈춘 듯 그의 입술을 바라보며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읽었다. 자신도 모르게 책장 끝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수업이 끝난 후 연서는 책상 아래에 몰래 적어둔 낙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시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다. 그날 밤 연서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이게 문학인가? 아니면 사랑일까? 며칠이 지나고 연서는 점점 서준호의 수업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책상 위에 올려진 책 목록을 몰래 메모하고 그가 수업 중 인용한 문장을 찾아 읽었다. 어느 날은 교무실 앞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를 슬쩍 엿보기도 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던 준호의 뒷바퀴에 문제가 생겼다. 출근길이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를 본 연서는 주저없이 다가갔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아버지 대신 자전거를 자주 수리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능숙하게 체인을 맞췄다. 손에 기름이 묻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건을 꺼냈다. 손 좀 줘요. 그가 조심스럽게 연서의 손을 닦아주었다. 기름때보다 그의 손끝이 더 강하게 남았다. 그날 이후 연서는 매일 그의 자전거가 교문 옆에 잘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 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시 속 남자보다 더 선명해졌다. 한편 서준호는 학교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고 학부모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연서의 어머니인 이미경과는 자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는 학부모 대표이기도 했고 학교 행사마다 자원봉사를 도맡았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말로 시작된 대화가 나중에는 커피잔 위의 긴 대화로 이어졌다. 선생님, 서울에선 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좀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그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지만 자세히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침묵조차 미경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도 그렇게 조용히 다정한 온기에 물들어갔다. 그 무렵 마을 어귀의 슈퍼 아줌마인 박복례는 이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있잖아, 저기 이 시내 미경이 있지? 그 여자랑 새로운 선생, 요즘 좀 이상해. 낮에도 같이 커피 마시고 밤엔. 아이고야, 교사랑 학부모가 그러게 자주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이야기는 퍼지고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연서는 책상 위에 한 문장을 적었다. 사랑은 문학보다 더 복잡한 문장이다. 가을이 다가오자 명화산 자락의 바람은 조금씩 서늘해졌다. 해곡리의 논밭도 누렇게 물들고 밤이면 산허리에 안개가 내려앉았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속엔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연서는 여전히 조용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노트를 들여다봤다면 그 안에 촘촘히 적힌 문장들과 메모들에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서준호의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가 읽어주는 시마다 숨을 죽이며 들었다. 어느 날 그는 김춘수의 꽃을 인용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 순간 연서는 자신이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는 욕망을 처음으로 자각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목소리를 듣고 시를 따라 읽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다. 방과 후 연서는 교무실 앞복도에서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선생님의 옆모습, 그가 종이를 정리하며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한편 이미경은 서준호와의 대화를 점점 즐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교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요즘 커피 맛이 달라졌네요. 준호가 말했다. 그쪽에서 볶은 원두라서 그래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미경이 웃으며 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지만 깊었다. 삶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그리고 지나간 계절들에 대해. 준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미경은 그런 그의 침묵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조용하지 않았다. 해곡리 사람들의 입은 가끔 너무도 빠르고 가끔은 너무도 날카로웠다. 이신의 미경이 요즘 자꾸 학교 들락거린다며? 응, 그 선생이랑 뭐 있다니까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더래. 소문은 점점 자라났고 그 소문이 조용한 피해자는 다름 아닌 이연서였다. 어느 날 연서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서 서준호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엄마의 얼굴에 오래간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 떠 있었고 선생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연서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왜 엄마의 웃음이 불편할까? 왜 선생님의 눈빛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며칠 후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소개 주간이 시작되었다. 문학 동아리 담당 교사는 서준호였고 자연스럽게 연서도 그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연서 학생, 이번 발표는 어떤 주제로 할 건가요? 금기된 사랑이요. 금기? 네,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주제네요. 글로 풀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연서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눈치채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연서는 엄마의 방에 들어갔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작은 편지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가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봤다. 오늘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꼭 직접 볶는 법 알려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관심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서는 메모를 내려놓고 천천히 방문을 닫았다. 그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선생님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엄마 역시 같은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후 교내 문학 발표회가 열렸다. 연서는 자신의 시를 낭독했다.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 죄일까?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마음이 아프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나의 가족이 무너진다. 청중은 조용히 시를 들었다. 서준호는 교단 옆에서 그 시를 들으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연서는 다시 일기를 썼다. 나는 선생님을 좋아한다. 하지만 선생님은 엄마를 본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질투한다. 조용히 타오르던 감정은 이제 서서히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초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던 어느 날, 명화산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바람은 마치 산을 뒤흔드는 듯 거세게 불어왔고 전깃줄이 흔들리며 마을 전체가 어두움에 잠겼다. 해곡리의 집집마다 창문을 닫고 사람들은 촛불이나 랜턴을 켜며 조용히 폭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 시각 해곡고등학교 교사관사에서 서준호는 홀로 앓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이 심했는데 오늘따라 열이 심하게 올라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다. 폭우와 함께 찾아온 고열은 그의 이마를 뜨겁게 달궜다. 그는 겨우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이미경의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경씨, 도와주세요. 희미하게 전화를 받은 미경은 깜짝 놀라 우산을 들고 허겁지겁 집을 나섰다. 폭우 속에서 그녀는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관사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안에서 준호가 식은땀에 젖은 얼굴로 힘겹게 앉아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몸이 너무 뜨겁네요. 미경은 재빨리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마을에서 가져온 약재로 급히 따뜻한 차를 끓였다. 그녀는 수건을 데워 그의 이마에 얹으며 숨가쁘게 움직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천둥 소리가 창문을 울렸다. 시간이 지나고 열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준호는 흐릿한 눈으로 미경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방 안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얼굴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단단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었으면 혼자서. 괜찮아요. 이 마을에서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경의 눈빛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누군가를 이렇게 가까이 돌보는 일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순간도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준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순간 미경은 몸이 굳었지만 이내 저항하지 않았다. 손끝의 온기, 폭우의 소리, 고요한 밤의 고립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끌어안듯 가까워졌다. 그것은 계획된 만남도 의도된 감정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한편 그 시각 집에서 이연서는 잠에서 깼다. 창밖의 폭우 소리에 놀라 엄마를 찾았으나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를 휘감았다. 비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교사 관사 쪽으로 향했다. 멀리서 어슴푸레한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이 보였다. 그녀는 담장 뒤에 서서 숨을 죽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보았다. 엄마가 젖은 머리칼을 질끈 묶은 채 관사에서 천천히 나오는 모습을. 손에는 남자의 셔츠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부끄럽고 어딘가 따뜻했다. 연서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눈앞에서 일어난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와 선생님. 두 사람이 함께 있던 흔적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꼭 움켜쥐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러나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선생님을. 집으로 돌아온 연서는 방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졌다. 눈을 감아도 장면은 자꾸 떠올랐다. 엄마의 눈빛, 선생님의 손길, 셔츠를 든 모습.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노트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 가장 아픈 사람은 나였다. 그날 이후 연서는 엄마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밥상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만 움직였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꾸하지 않았다. 이미경은 이유를 몰라 당황했지만 연서는 더 이상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발표회가 열렸다. 연서는 원고 대신 그날 새벽에 적은 일기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랑은 때로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린다. 사랑은 때로 가장 믿었던 사람을 적으로 만든다. 교실 안은 조용해졌다.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서준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 것을 연서는 분명히 보았다. 집에 돌아와 연서는 일기장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배신한 그들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해곡고등학교 강당에서는 학기말 시상식이 열렸다. 전교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교장 선생님은 무대 위에서 장황한 축사를 이어갔고 아이들은 시큰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이연서는 무대 뒤쪽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숨은 목구멍에서 걸려 나올 듯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다짐은 이미 굳건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엄마와 준호 선생님이 함께한 그 밤의 장면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고 매일매일 가슴을 찢어놓았다. 오늘 끝내야 해. 이름이 하나둘 호명되고 우수 학생들이 무대로 올라가 상장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학기 연서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한때 반의 모범생이자 선생님들의 기대주였던 그녀는 성적이 곤두박질치며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친구들은 위아해하며 속삭였다. 그 순간 연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당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곧장 무대로 걸어나가더니 사회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강당을 메웠다. 교장은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고 교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미경은 놀라움의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서준호는 얼굴이 굳은 채 연서를 바라보았다. 연서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다. 저는 이 학교에서 가장 존경해야 할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담임 선생님 두 분이. 말끝을 맺기도 전에 강당 안은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학부모들은 서로 수근거렸다. 두 분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이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서야, 그만해 라고 외쳤지만 딸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이의 귀에 박혔다. 준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충격과 절망으로 흔들렸다. 연서는 더 크게 소리쳤다.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성적도, 친구도, 제 자존심도.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제 엄마와 제 선생님이 어떤 관계인지. 순간 강당은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은 서로를 붙잡고 웅성거렸다. 교장은 무대를 향해 다급히 걸어가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경은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변명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딸의 눈에 담긴 원망과 증오를 보며 숨이 막혔다. 서준호는 강단 위에 서 있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학생들의 시선이 창처럼 자신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교사로서 지켜온 명예,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연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마이크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쾅 소리를 내자 강당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그대로 무대에서 뛰어내려 강당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교사 몇 명이 급히 그녀를 쫓아나갔다.
강당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학부모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학생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서로 영상을 보여주며 떠들어댔다. 교장은 마이크를 붙잡고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교실로 돌아가세요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준호는 강단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한때 도시의 소란을 피해 이곳에 왔다. 평온을 찾기 위해, 새 출발을 위해. 그러나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치욕과 절망뿐이었다. 이미경은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아이들 앞에서, 학부모들 앞에서, 그리고 동료 교사들 앞에서. 그녀는 한순간에 아이의 어머니에서 부끄러운 여자로 추락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3355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마치 새로운 흥미거리를 손에 넣은 사람들처럼. 밤이 되자 해공리는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우물가, 마을회관, 작은 가게마다 온통 그 얘기뿐이었다. 봤어. 연서가 무대에서 말한 거. 세상에 그 고등학생 딸이 직접 폭로를 하다니.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교사랑 학부모가 몰래.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끝도 없었다. 이미경의 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힐끔힐끔 창문을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다. 그날 밤 연서는 방 안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는지 너무 잔인한 건 아니었는지 마음속에서 수백 번 질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경은 딸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감히 문을 열 수 없었다. 연서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문틈을 지나가지 못했다. 서준호는 그날 밤 관사에 홀로 앉아 술을 들이켰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직 읽히지 못한 학생들의 과제가 흩어져 있었다. 아이들의 꿈을 지도하겠다는 사명감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뿐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던 걸까?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다시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는 마치 조롱하듯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연서가 무대에서 모든 것을 폭로한 날 이후 해공리는 깊은 겨울보다 더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평온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눈보다도 빨리 번졌고 그들의 시선은 이미경과 서준호를 향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꽂혔다. 학교 측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다. 서준호에게는 교무회의에서 무기한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교장은 그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선생,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선생님은 떠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학생들 앞에서, 특히 연서 앞에서 그는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며칠 뒤 그는 책과 옷까지 몇 개를 작은 상자에 담아 관사를 정리했다. 떠나는 날 교직원 몇 명이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거리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해공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 뒤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이미경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차가워진 딸의 시선이었다. 가게에는 손님이 끊겼고 이웃들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집 앞을 지나던 이들은 은근한 비웃음을 흘리거나 차가운 침묵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밤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피곤에 절은 눈빛,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연서의 외침. 엄마가 선생님을. 그 목소리는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연서는 방에 틀어박혀 지내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건드리다가 일어나 버리곤 했다. 이미경은 수십 번 문 앞에서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그녀는 딸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미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서의 방문을 열었다.
딸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책은 펼쳐져 있지 않았고 눈은 멍하니 창밖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연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왜 하필 그 사람이었어?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미경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하다. 연서야.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하지만 너한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연서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 그 사람 좋아했어. 엄마가 알았어? 이미경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그제야 선명해졌다. 딸의 분노, 배신감, 그리고 절규. 그것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와 딸이 같은 사람을 사랑한 잔혹한 운명이었다. 연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내 마음을 보지 못했어.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가 딸의 손을 붙잡았다. 연서는 잠시 저항했지만 이내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한테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거야. 그 말에 이미경은 더 크게 울었다. 두 모녀는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눈물로 터져나왔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자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연서는 다시 책을 펴기 시작했고 이미경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연서야, 괜찮니? 응, 엄마. 조금씩은.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있었다. 봄이 다가오자 연서는 대학 입시 준비에 다시 집중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고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다. 그녀는 쓰라린 경험을 딛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언젠가 교사가 되어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싶다는 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소식이 찾아왔다. 연서는 시험에 통과해 서울의 사범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연서는 엄마에게 안겼다. 엄마, 나 해냈어.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이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떠나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연서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이미경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서울 가서 힘들어도 꼭 엄마한테 전화해. 응, 엄마. 매주 할게. 버스가 도착하자 연서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미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연서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넌 내 전부야. 버스가 떠나고 연서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멀어졌다. 이미경은 손을 흔들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해곡리의 봄은 다시 찾아왔다. 매화가 피고 아이들은 논두렁에서 뛰놀았다. 사람들의 입방아도 차츰 사그라들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이미경과 연서에게 그 겨울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비극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이어졌다. 그리고 언젠가 연서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이렇게 쓸 것이다. 폭풍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남은 잔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찾았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